2016년에 옥스퍼드 그 대사전에 이제 그 포스트 트루스에서 이제 탈진실이라는 그 용어가 처음 거기에 이제 실렸거든요. 2016년이 되게 재밌는 시기인데 그 전후로 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문제로 해서 그래서 유럽연합에 그 영국이 너무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아무런 그 이득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자리만 뺏기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브렉시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찬성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미랑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근거가 없다라고서는 느껴졌던 어떤 그 정보들이 갑자기 진실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어떤 검증 과정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굉장히 빠르게 유포되고 뭐 이런 게 이제 탈진실이라는 말을 좀 유행시켰던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뭐 일베에서 물론 이제 대부분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혹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조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였지만, 거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대표적으로는 저기가 있었죠. 그 홍준표 전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하마을 사저가 아방궁이다, 엄청 규모가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되기 전인데 무슨 금괴를 문재인 전 그때 비서실장 했었죠. 비서실장이 전 금괴를 이렇게 다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 등등등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 없이 막 유포되는 그 시기가 그때 또 한국에서도 마침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에서의 또 반응들, 일본 정부에서 그네들은 가짜 생존자라거나 혹은 끌려가지 않았고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갔다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그것 역시도 이제 별 근거 없이 세월호 일가족들의 특혜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루머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비슷하게 세월호 일가족들이 그쵸. 특혜를 받았다 그랬다고 하면서 그쵸. 그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자식 그 목숨값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단히 무언가 특혜를 받고 그래서 대단한 부를 얻은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뭔가 어떤 바람이 쑥 지나가는 시기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그걸 이제 탈진실 시대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 그건 아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 그리고 또 망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탄도 많이 있고 지금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이 우려가 너무 큰 나머지 탈진실 시대는 가짜 뉴스가 마치 만들어낸 것처럼. 근데 문제는 가짜 뉴스는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다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용되어질 수 있었는가, 혹은 탈진실 시대에 가짜뉴스가 문제가 된다면 대체 진실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다뤄진 것 같습니다. 역사학 쪽에서는 더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여러 이제 비난, 망언 이런 게 최근에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이 침투해서 그래서 그 어떤 사진들을 놓고서는 이제 이네들이 북한군 침투한 병사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생존자들 중에서 누군가 있기도 하고, 또 대체로는 지금 밝혀질 수 없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얼굴이 조금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이제 망언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망언들에 대한 규탄은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5.18 생존자 혹은 5.18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그런 비난, 폄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정반대로 5.18에 대한 진실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여지껏 만들어졌고 혹은 발굴되었고,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으로 혹은 넘어서야 되는 어떤 선입견으로 자리 잡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탐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이 강좌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담은 어떤 다큐나 혹은 그 연구들이나 혹은 저널에서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크게 있다면, 그것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그러면 대체 역사적 진실이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검증해왔으며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이런 흐름으로 해서 한 가지 좀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그러니까 저의 문제이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이제 기록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타당하게 설명만 하면, 그러면은 역사학계 혹은 역사학과 관련된 어떤 공론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그러면 논쟁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죠. 이게 이제 순진한 대학원생의 어떤 버전이었고, 그리고 협동과정이라는 굉장히 경계에서 이 역사학계라는 거를 이렇게 동경하면서 한편으로는 따라가야 되고 제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입장에서 이제 봤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2014년 지금 요맘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6월에 그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냈고, 그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몇 분께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문제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됐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데, 그 문제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왜 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문제를 다룬 책일 텐데 이 책이 왜 재판정으로 가야 되는가? 왜 판사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사실 저는 병역거부자로서 이미 한번 이제 법정 구속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 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법에 대한 뭔가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왜 법으로 가지? 이 역사적 논쟁이 이 문제가 이제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재판이 가기 전에 저는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소비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고, 이 중에는 굉장히 크게 문제시 될 만한 것이 있었거든요. 아주 문제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는 예전에 이승연이라는 배우가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화보를 찍고 그랬다가 이제 그 나눔의 집에 가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개그맨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해적 방송 같은 인터넷 방송을 할 때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역시나 또 나눔의 집에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도 한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지역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문제라면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말 그대로 그냥 민족주의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면 될 문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 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규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어떤 흐름이 있고, 저는 사실 그 와중에 이제 나타났던 소녀상이라는 상징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소위 순결한 그 여성, 조선 여성을 데려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런 비판이 갖고 있는 힘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이 넘은 여성들이나 혹은 아니면 기생 출신 여성들, 혹은 뭐 기생 출신이고 나이가 많고 그런데 가난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저쪽 가면 돈을 좀 벌 수 있다라고서는 판단은 했지만, 그렇지만 가보니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서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그 고통은 마치 고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더 묻혀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침 이 책이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 접근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접근들을 전면으로 비판한다 라고 하길래 그래서 읽어봤고, 사실 처음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반가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 교수가 이제 민족주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본인 뭐 사실 페미니스트였다 또 아니었다, 이제 본인 말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박여 교수 입장이,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페미니즘적인 접근들 혹은 탈민족주의적인 접근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계급적인 접근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교차하는 그런 권력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고 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을 잘 다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그 책에서 다뤘던 동지적 관계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매춘적 강간적 매춘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이것을 공격해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적인 서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생존자들의 그 증언 기억을 가지고서는 이제 다룬 소설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한 대목을 따오는데요. 근데 그 대목에 보면은 일본군 병사와 약간 애틋한 관계를 갖게 만든 어떤 그 장면이 나와요. 말도 태워주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라 뭐 이렇게 생존자가 이야기를 이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 딱 따와갖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피해를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고통은 뭔가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규탄받아야 되는 피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서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설도 심지어 앞뒤 문맥을 보면 앞에서 굉장히 그 이제 막 폭행이나 뭐 아니면은 학살에 가까운 그런 학대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잠깐 나온 그거를 이제 맥락 없이 따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생존자들한테 이거는 그냥 피해 뭐랄까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다 라고서는 즉각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런 책이 왜 저 학계에서 논의되지 않고 그리고선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은 요런 소설들이나 아니면은 생존자 구술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제 학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 구술사나 증언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인, 그리고 어떤 아포리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어떤 텅 빈 무언가, 채워야 되는 어떤 무언가로 아직도 이렇게 여백처럼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학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역사학은 물론 어떤 이제 역사학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역사학계를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기록학에 기반을 좀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이제 고전적인 역사학자의 태도는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람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카이브가 있고 그 아카이브가 열리면 그 문서고에 들어가서,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쭉 탐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면 그게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선 이제 공식 기록으로 가는 이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록에 대한 그 신뢰가 그때는 아주 컸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역사적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 증언, 생존자들의 증언 문제가 이렇게 더 크게 대두되면서, 뭐 세계적으로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 문제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이 증언이라는 거는 기록과 달리, 그러니까 쓰여진 기록과 달리 듣는 사람들, 그리고 말하게 되는 장소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어떤 분은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으로 계속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들은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피로감, 혹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이제 일상에서 이야기할 때 그 버전이 이제 좀 서사의 그 버전이 달라진다거나, 사실 이제 그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제일 비난하고 딱 잡아채려고 하는 게 그런 변화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런 기억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고 진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증언이 지금 역사학이나 이 세상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기억이라는 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기록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그 뒤에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억울한 탄핵이 있었다, 이런 태극기 집회 흐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 비서관 했던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그때 경험했던 바를 신동아라는 잡지에 계속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차 자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그때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1차 자료로서의 그 회고를 담겠다 하면서, 이건 기록이긴 한데 굉장히 증언적인 성격이 강한 기록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쓰여진 기록이라고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50년 뒤에 이거 자체로 굉장히 큰 진위가 있는 역사적 진실을 보여주는 기록이다라고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연재가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마침 또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랑 나눈 녹취록이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최순실 씨는 완전히 무슨 제왕이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근데 거기에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 좀 써. 그 정우성 비서관한테 이것 좀 빨리 기록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관 보통 이제 그 기록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비서관들이나 관료들이 남기는 기록인데 저는 그 관료들이 남기는 기록의 그 문제적인 성격을 그 녹취록이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남기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호성 비서관이 본인이 이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생각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쓰라고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받아 쓴 기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근거 자료로 쓰려고 해서 쓰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오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판단해서 써서 이렇게 오기가 있고. 한 기록의 성격이 이처럼 다양한데 어떤 기록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기억을 담고 있는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가 를 판단하는 건 그만치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증언과 비슷하게 사실 이제 기록도 이런 그 모호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록되는 그 어떤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과 만난 어떤 장소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있겠고, 이게 사실은 증언의 진위성이 위협받는 것 못지않게 기록도 그런 성격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1차 자료, 2차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잘 하지 않고 1차 자료가 2차 자료의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호성 비서관의 기록처럼. 그래서 이것 역시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라서 원자료가 아니라 이걸 이제 경험 연구로 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2차, 뭐 3차 이렇게 나온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 연구라고 한다면 그것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론들을 이론 연구로 해서 기존에 1차, 2차로 나눴던 거를 경험 연구, 그 다음에 이론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경향도 있습니다.